안녕하세요. DNA 입시연구소 논구술 강사 이태재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서강대학교 인문 논술 파이널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서강대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시험 직후, 수능 직후에 이제 주말에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논술 전형, 서강대 논술 전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짚어본다라고 하면, 시험일은 일요일, 그 다음에 시험 시간 둘로 나눠져 있고, 논술이 이제 80%로 수치로만 봐도 이제 논술 반영 비중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가 전원 만점이기 때문에 논술 80대, 이제 교과 10으로 반영이 되고, 수능 최저는 이제 성대 그리고 이제 중대 이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3합6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탐구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중대보다는 맞추기 쉽고, 이대하고 이제 유사한 정도의 수능 최저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원 경쟁률이 약간 올라가서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최저 경쟁률도 이제 76 정도로 높아졌고, 최고 경쟁률도 이제 95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이제 2021학년도에 잠깐 내려갔을 뿐인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연대가 이제 수능 뒤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지원하는가가 갈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결코 낮지 않은 그런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평균적인 그 서강대 경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경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을 수능 최저를 맞춘 후에 최저를 맞춘 실질 경쟁률이 가장 중요하죠. 2020학년도 38%, 21학년도 39% 정도로 대략 3분의 1 정도의 최저 충족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학과별로 이제 실질 경쟁률은 20에서 30대의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대부분 대학, 그 수능 최저가 있는 대부분 대학들의 실질 경쟁률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그리고 우리 썼으니까, 그리고 최저를 맞췄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겠죠. 교과는 10% 반영되긴 하지만 무시 가능합니다. 여기 표에도 보면 알겠지만 8등급일 경우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3점을 깎습니다. 문장 하나의 가치만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국 논술 거의 100% 전형이라고 보고 논술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논술고사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시간이 부족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문항당 800자에서 1000자로 주어지고, 지금도 이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긴 하던데 1번 문제가 40점이고 2번 문제가 6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보면 난이도가 1번, 2번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음에도 배점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번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은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에 그 계열별 유형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제시문이 많아요. 제시문이 과거에는 한 문제당 4개 전후로 좀 적었는데 6개, 7개, 8개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긴 분량을 짧은 시간에 써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을 꾸준히 해온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핵심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대학이기도 해요. 실제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학습 시간이 상당히 짧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눈여겨볼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2016 이전까지는 인문사회 문제에서 아예 경제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의 이동 같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경영경제에서 완전 철학적인 주제가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크로스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경영 계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가 경제 개념 그리고 경제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따로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결국은 경영경제도 한 문제는 인문사회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에서도 경영경제처럼 명시적이진 않긴 하지만 경제 현상,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제 현상을 다루는 문제가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준비는 같이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 수업 같은 경우에도 분리하지 않고 같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서강대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제를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문사회, 경영경제 이제 작년 기출과 이제 올해 모의,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중에서 골라서 파이널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문제들을 본다라고 하면 제시문 수가 일단 많죠. 1번 같은 경우에 인문사회에서 바까지, 그 다음에 2번에서 4까지, 그 다음에 경영경제도 4까지, 바까지 해가지고 많은 제시문을 쓰고 있습니다. 모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강대 논술다운 것이 뭐냐라는 걸 이해하는 측면이 이제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에요. 문제 1을 본다라고 하면 세 제시문 각각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다음에 2번에서도 세 제시문을 종합하여, 그리고 경영경제 1번에서 나다라 마바사 6개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그리고 2번에서 5개의 각각의 관점에서 이렇게 3개 이상의 안에 모의에서도 이제 4개, 3개 이렇게 반복이 되죠. 3개에서 6개까지 이 여러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대학에서 문제가 주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3개 제시문이 있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문제 1이 다른 대학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나로 분석하고, 다로 분석하고, 라로 분석하고, 여기도 이제 논제만 보면 각각의 내용에 근거하여 분석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분석을 제시를 해도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서강대 논술은 가장 중요한 것, 키워드를 2개만 꼽는다라고 하면 종합과 재구성입니다. 종합과 재구성이라는 말은 뭐냐? 결국은 나다라 각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답안에 충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한 번씩 3개를 병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이 있거나, 혹은 논리 구성상 나다라 순이 아니라 라다나 순이 훨씬 더 뭔가 전체로서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순서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나하고 실제로 각각으로 분석하긴 하지만 다라가 맥락이 맞닿아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걸 통합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종합하고 이제 재구성을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다른 대학과 다른 학생들과 여러분들의 이제 변별력을 벌일 수 있는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에서도 다룰 거긴 하지만 모의 논술 논제 하나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4개 제시문 각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인간 속성에 근거하여 라고 했으니까, 모든 제시문엔 인간 속성이 하나씩 들어있겠네요. 들어있을 텐데, 가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인간 속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차이를 벌린다라는 거죠. 가를 보면 코로나 유행 이후에 어떤 증오와 혐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증오나 혐오가 일어나는가?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어떤 속성 때문인가인데,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첫 번째 제시문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사회 집단을 내 집단으로 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맨날 본 그런 제시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혐오나 증오의 대상이 내 집단이 아니라 외 집단이겠구나 라는 추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를 가지고 제시문 다를 봅시다. 다를 본다라고 하면, 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류를 위협해 왔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병원체는 보이지 않죠. 병원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나 오염이 담서가 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멀리함으로써 전염병을 피해오는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혐오나 어떤 증오의 문제도 이와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도 있다네요. 경보장치가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대상들에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 멀쩡한 사람을 배제하고 추방하고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방이나 살해는 아니긴 하지만 집단에서 배제하는 태도가 우리가 혐오나
증오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발달시켜 온 어떤 그 거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으로서 이 증오와 혐오를 설명하되 그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대상들에게 과도하게 반응한 결과로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 제시문에서 속성 하나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증오와 혐오의 확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결국은 집단에 대한 혐오나 증오인 거죠. 우리가 그 중국에서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다라는 어떤 보도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싫어한다라거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하는 키워드 자체를 배제하는 그런 그 속성으로 보일 텐데 그 문제를 제시문 라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개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표상으로서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바라보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시문 마에서도 마지막 문장만 보죠. 자기보다 외집단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한 행동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왜 속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마가 좀 파악하기 어렵긴 한데 뭔가 우리가 불공평한 결과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죠.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있어. 근데 그걸 이해하기 힘든 상태로 놓는 것은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길을 택하는 것도 일단 인간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속성 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나 아니면 증오의 대상을 이걸 매칭을 시켜볼 수가 있을 텐데 라와 마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전체 혹은 집단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나다라마는 각각 별도의 인간 속성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특히 외집단이라는 키워드가 마에 반복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 증오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내부로 포괄하지 않는 외집단이라는 대상에 대한 어떤 그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다라마를 연계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이 문제는 각각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이 속성을 연결해서 전체 4개의 얘기를 구성하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각각에서 인간의 속성을 찾거나 그걸 통해서 혐오나 증오를 설명하지 못할 학생은 3학력을 맞추는 학생 중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순서의 재구성 그리고 통합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게 결국 핵심이 된다. 이 정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바사를 통해서 두 번째를 해결하는 과정은 수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실제 대학의 채점 기준하고 유의사항을 모아놨는데 유의사항에 밑줄 그어놓은 부분을 보죠. 제시문 나다라마를 단순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줄이 중요하죠. 나다라마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글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관점을 단순히 요약 제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결국은 통합과 재구성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하면 각각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세세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학교가 원하는 답에 근접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줄 그어놓은 것처럼 종합과 재구성이 중요한데 시간이 부족하죠. 난이도는 별 차이 없는데 배점은 40점, 60점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40분, 60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시간 안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장에 가면 논술 처음 해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2번까지 쓰고 나옵니다. 아예 포기한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문제 차이는 뭐냐? 그 서강대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1번을 무조건 60분 정도는 걸리게 돼요. 1번 60분, 70분을 쓴 다음에 남은 30분 동안 60점짜리 문제를 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1번에 40분 이상을 쓰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배점을 고려하면 2번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번을 먼저 50분을 목표로 해가지고 풀고 그 다음에
50분대를 목표로 풀고 1번으로 돌아와서 풀어도 좋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학에 적응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서강대학교 파이널 특강은 시험 전 금요일과 토요일 2회에 걸쳐서 저녁 7시부터 10시 동안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준비해온 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최신 시험 스타일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문제는 작년 기출과 그리고 올해 모의이기 때문에 물론 예상 문제로 수업을 하는 학원들도 많죠. 저도 이제 전에 있었던 학원에선 예상 문제로도 수업을 했는데 문제의 완성도 자체는 기출 문제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원의 수강생들은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것으로 파이널을 위해서 이제 아직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출과 올해 모의를 통해 가지고 2번의 강의 동안 서강대의 최신 시험 스타일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시험장에 가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직접 첨삭을 서면 첨삭과 이제 대면 첨삭으로 진행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2주차에 보는 학교처럼 강의가 이제 여러 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면 첨삭 기회가 많긴 한데 10시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대면 첨삭을 시작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강의는 아쉽지만 이제 서면으로 제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 쓰는 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면 첨삭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 질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새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 새벽 1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로 첨삭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는 경우엔 그에 이제 이메일로 답변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꼭 시험 전날에 질문을 한 학생 같은 경우엔 시험 당일에 이제 이메일 답변을 확인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준비할 시간이 적죠. 성대보단 그래도 하루가 더 있는 대학이긴 하지만 그 파이널은 어느 대학이든 가장 중요한 건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의 스타일에 잘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표가 나왔을 때 표의 수치를 명확하게 계산해서 밝혀주는 걸 좋아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이런 그 대학들만의 이제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이게 이제 그 파이널 특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2번이라는 강의 시간은 결코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할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 2번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100분 동안 맞춰서 문제를 전부 다 써보는 것을 통해서 시험장에서 큰 두려움 없이 잘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수능 후에 그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